남편과 아이들을 키우며 30년 넘게 지켜온 집. 그 공간엔 남편의 웃음과 아이들 울음, 그리고 나 혼자 참아낸 수많은 밤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이제는 작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 그 말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내 자리가 얼마나 투명했는지를 알아버렸다. 가족과 갈등하고 외로움과 마주하며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해야만 했던 시간. 그 모든 흔들림 끝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4시 무렵이었다. 창밖은 아직 해가 지기 전인데도 희끄무레했다. 흐린 날의 공기는 어쩐지 사람의 기분마저 눅눅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커피 한 잔 마셔볼까 하다 말았다. 마셔도 쓰기만 할 테니까. 식탁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 벽엔 아이들의 낙서가 가득했었다. 엄마 사랑해, 아빠 최고 같은 말들이 색연필과 사인펜으로 덕지덕지 그려져 있었고 나는 그걸 한참을 지우지 못하고 붙잡고 살았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야 겨우 페인트 칠을 새로 했다. 그래도 그 자국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 벽 앞에 서서 남편이 사진을 걸던 장면이 떠올랐다. 여보, 이건 우리가 처음 제주도 갔을 때 사진이야. 웃고 있는 거 봐, 당신 눈이 거의 사라졌네. 그가 나를 보고 웃을 때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곤 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없다. 그리고 그와 함께 채워졌던 이 집도 이젠 나 혼자다. 엄마. 아들이 앉은 자세를 조금 바로잡았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말의 무게는 내 가슴을 내리눌렀다. 이제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큰 집은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작은 평수로 이사 가시는 게 어떠세요? 나는 그 말이 나올 줄 알고 있었다. 얼마 전부터 눈치를 보듯 이런저런 핑계로 집 이야기를 꺼내더니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는구나 싶었다. 이 집은 내 아버지랑 같이 산 곳이야. 너희도 다 여기서 컸고. 말꼬리를 흐리며 입을 다물었다. 너무 많은 기억들이 있었다. 수십 년간의 모든 시간이 이 집에 배어 있었다. 벽지 하나, 바닥 타일 하나하나가 남편의 숨소리 같았다. 그를 떠나보낸 지 오래지만 여전히 그가 걸었던 자리에는 먼지가 덜 쌓이는 것만 같았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나직이 말을 거들었다. 어머니, 저희도 좋은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역세권에 좋은 아파트도 많고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잖아요. 나중에 더 좋은 곳에서 꼭 모실게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내 안에서 훅 하고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좋은 마음? 더 좋은 곳? 이 집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다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이 꺼진 거실에서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간혹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왜 이렇게 쓸쓸하지 아무도 없는 이 집이 더는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남편 없이 지낸 지도 몇 해가 지났건만 그가 떠난 뒤에도 아이들이 곁에 있었기에 나는 나름대로 의미를 붙잡고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마저 내놓으라고 한다. 집이라는 이름에 내 마지막 위안마저. 나는 자식들한테 모든 걸 바쳤다.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직장도 그만두었고 도시락을 싸느라 밤을 새웠던 날들도 셀 수 없었다. 가끔 친구들이 너무 희생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면 나는 사랑이니까 라고 대답했었다. 정말 그렇게 믿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라고, 그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곧 나의 의미라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가족이 내게 말한다.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자고. 며칠 뒤 아들네가 아파트 사진 몇 장을 보여줬다. 여기요. 역세권이에요. 지하철역도 가깝고 근처에 시장도 있고요. 작은 방 2개니까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딱 좋을 거예요. 작은 방 2개. 아이를 키우던 방보다 작겠지. 남편이 쓰던 책상이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내 화장대도 못 놓을 거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갈 곳이 없었다. 나는 무심한 척 사진을 내려두었다. 아들이 실망할까봐,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했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베개를 베고 누운 채 나는 처음으로 내 입으로 속삭였다. 이 집 나는 못 떠나겠는데. 아침 7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보니 아들이 택배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었다. 엄마, 이거 이사 준비하시게 몇 가지 필요한 물건들 좀 샀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상자를 받았다. 상자 위에는 고무장갑, 음식물 쓰레기통, 미끄럼 방지 욕실 매트라는 글자가 적힌 송장이 붙어 있었다. 시작도 하지 않은 이사에 벌써부터 준비물이 쌓이고 있었다. 오늘은 일정 안 바쁘냐? 내가 물으니 아들은 무심한 얼굴로 대답했다. 사실 오늘은 은행 상담이 잡혀 있어요. 대출 건이요. 일단 어머니 명의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러고는 덧붙이듯 웃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감사해요, 엄마.
그 감사해요 라는 말에 내가 말문이 막혔다. 감사하다는 말을 왜 들으면서도 이렇게 속이 쓰릴까? 정말 이게 받을 말이긴 한 건가? 아들이 돌아간 후 나는 현관 앞에 놓인 슬리퍼를 보았다. 남편이 생전에 신던 슬리퍼였다. 고무창이 달아 밑창이 다 드러난 누렇게 바랜 슬리퍼. 하지만 나는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슬리퍼는 마당용으로 내려놓을게요. 지난달에 며느리가 와서 집을 치우다가 그렇게 말했다. 나는 놔둬, 그거 당신 아버지가 신던 거야. 라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그 말에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이런 것까지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벌써 6년 넘지 않으셨어요? 그래. 세상은 6년이면 충분히 잊을 수 있는 시간인가 보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그 슬리퍼 앞에서 남편의 체온을 느끼고 밤이면 그 슬리퍼를 향해 말없이 인사를 건넨다. 다녀왔어. 점심쯤엔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오늘 저녁 같이 식사하실래요? 애들도 오랜만에 뵙고 싶어 해요.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곧 깨달았다. 아마도 오늘 저녁 이사 일정이 구체화될 것이다. 이 집을 팔기 전 가족 회의를 하자는 신호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두렵다는 감정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식사 자리가 아닌 회의 자리가 되어버릴 저녁, 그 자리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버티기엔 너무 초라하고 내놓기엔 너무 많은 걸 걸어온 세월이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어서 나는 옷장을 열었다. 그리고 결혼식 사진이 들어있는 앨범을 꺼냈다. 먼지가 수북하게 앉은 그 앨범 속에서 나는 30대의 나를 마주했다. 꽃다발을 들고 선 나는 부끄럽고도 단단한 얼굴이었다. 그 옆에서 환하게 웃는 남편은 지금보다 훨씬 마르고 더 촌스러웠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반짝이고 있었다.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나는 결혼 첫해 남편이 이 집을 알아보러 다니던 날을 떠올렸다. 당신이 말했잖아. 햇빛 잘 들고 바람 잘 통하는 집이면 좋겠다고. 그 말 듣고 오늘 이 집 보고 바로 계약했어. 그렇게 그는 아직 커튼도 없는 창틀에 서서 나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이 집은 앞으로 당신이 웃을 일이 가득 생길 집이야.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나는 안다. 그 약속을 남편은 지켜냈고 그 지켜진 기억들이 지금 이 벽과 천장에 남아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다. 나는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고 작은 과일 바구니를 챙겨 아들 집으로 향했다. 손자 손녀들이 반가워하며 달려왔고 며느리는 따뜻하게 웃으며 내 손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 안에서 흐르는 낯선 긴장감. 식탁 위에 놓인 A 사용지와 검은 펜 한 자루. 며느리는 내가 그쪽을 바라보는 걸 알아채고 말없이 그 종이를 걷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부담스러우실까 봐요. 그냥 설명만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 나는 안다. 그들이 일부러 조심하고 있다는 걸. 그러나 조심한다고 해서 덜 아픈 것도 덜 외로운 것도 아니라는 걸. 식사가 끝난 후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며느라기 오늘 식사 고맙다. 음식 맛있었어. 아이고 어머니 다행이에요. 그렇게 말을 마친 나는 현관문을 열고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바라보았다. 아들 집인데도 왜 이렇게 낯설까? 그리고 나는 조용히 혼잣말했다. 이 집은 아직 내 집은 아니구나. 이튿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정확히 말하면 밤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몸은 분명 이불 속에 있었지만 마음은 어딘가에 맴돌고 있었다. 집안을 떠나는 상상만 해도 가슴께가 시렸다. 낯선 아들네 집의 공기, 그곳의 벽지, 식탁, 조리대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 부엌으로 나와 찬장을 열고 오래된 찻잔을 꺼냈다. 남편이 생전에 애용하던 유리 찻잔이었다. 찬물이 다짜잭 소리를 내며 살짝 갈라진 금이 따라갔다. 그 모양새가 내 속마음 같아 괜히 한숨이 나왔다. 그래, 오늘은 정리 좀 해볼까? 혼잣말을 중얼이며 나는 베란다 옆 작은 창고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평생 쌓아온 잡동사니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 아이들 유치원 발표회 사진, 남편의 넥타이, 오래전 쓰던 카세트 테이프들, 그리고 그 아래서 나는 낯익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손때가 잔뜩 묻은 연갈색 상자. 겉면에는 작게 영숙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남편이 필체였다. 갑자기 손이 떨려왔다. 이 상자를 마지막으로 본 건 아마도 남편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였을 거다. 그땐 너무 울어 눈조차 제대로 뜨기 힘든 상태였다. 그래서 그 상자를 그냥 다시 닫아 이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거다. 나는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다. 첫 장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영수가, 이건 혹시나 내가 먼저 떠나게 될 때를 대비해서 편지였다.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또박또박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남편다운 문장이었다. 나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고 천천히 글을 읽기 시작했다. 영수가, 아마 이 편지를 보게 될 땐 내가 세상에 없을 때겠지.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면 당신이 너무 상심하지 않을까 걱정이야. 우리 아이들 잘 컸고 당신 덕에 좋은 사람들로 자랐어.
내가 늘 말했잖아. 당신은 우리 집의 중심이라고. 혹시라도 이 집을 떠나야 할 날이 온다면 너무 슬퍼하지 말고 대신 꼭 기억해줘. 여긴 집이 아니라 당신이 있던 곳이라서 따뜻했던 거야. 나는 편지를 들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의 말이, 그의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여기가 집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 따뜻했던 거라고.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왜 이리 어렵던지. 나는 여전히 이 벽지에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상자 밑에는 또 하나의 종이 뭉치가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손수 정리한 재산 목록이었다. 투박한 손글씨로 적힌 그 종이의 맨 마지막 줄에는 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영숙이 살고 있는 동안 집은 절대 건들지 말 것. 어떤 이유로도 이 집은 내 가족의 쉼터로 남겨두고 싶음. 그 문장을 본 순간 나는 울음을 삼킬 수 없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언젠가 이 집을 놓아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게 손으로 적어둔 걸까?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 나는 그 종이를 꼭 쥐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점심쯤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제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드렸던 것 같아서.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 어제 말한 은행 상담. 나도 같이 가자. 정말요? 저희 어머니 마음 많이 무거우실까봐 걱정했어요. 마음은 무겁지. 그래도 내가 직접 듣고 직접 판단할게.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제까지의 먹먹함과는 조금 달랐다. 어쩌면 그 편지 한 장, 그 손글씨 한 문장이 내 마음의 무게를 조금 바꿔놓았는지도 모른다. 저녁 무렵 나는 남편이 사진 앞에 향을 올렸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당신 말처럼 이 집은 내가 있어서 따뜻했던 거였나 봐. 그럼 이제 따뜻함을 들고 다른 곳으로 가볼까? 아직은 결정한 건 아니야. 그냥 알아보러는 가볼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그 웃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에 잠시 위로받은 기분이 들었다. 은행 앞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었다. 이제는 주름진 얼굴, 검은색 구두, 약간은 낡아 보이는 핸드백. 젊은 날에는 은행에 들어서면 왠지 당당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다. 무엇을 빼앗기는 쪽에 서 있는 사람처럼 몸이 자꾸 움츠러들었다. 어머니 이쪽이에요. 아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멋을 부린 듯한 밝은 셔츠에 며느리는 깔끔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상담사님, 이쪽이 저희 어머니세요. 그 말에 젊은 상담 직원이 고개를 꾸벅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존 자택 담보로 신용도를 반영해서 한도 확인 먼저 도와드릴 거예요. 계약 전에 꼼꼼히 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과 인감 도장이 놓여 있었다. 낯익은 내 이름이 타이핑되어 있는 문서를 보니 순간 손끝이 저려왔다. 이건 단순질의 단계니까요. 아직 어머님이 결정하실 부분은 없어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라 한 번쯤은 본인께서 와서 확인하셔야 해요. 절차상 그래요. 나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숫자들이 마구 섞인 줄 사이에서 딱 하나 담보 금액 최대 2억 7천 그 숫자만 눈에 확 들어왔다. 이 돈 꼭 필요한 거니? 그 말이 나오기까지 10분도 넘게 마음속에서 맴돌았던 질문이었다. 아들은 잠시 말을 아꼈다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우리 지금 상황이 대출이 없으면 안 돼. 사업 확장도 해야 하고 애들 교육비도 그렇고. 사업 확장은 꼭 지금 해야 하니? 나는 한 번 더 물었다. 며느리가 나직하게 말을 보탰다. 어머니, 사실 요즘 저희가 보육료, 대출, 월세까지 다 감당하느라 남편이 회사에서 일도 줄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나는 두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얼마나 고민하고 또 얼마나 눈치 보며 이 말을 꺼냈을까? 내가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내가 이 집을 정말로 내어줄 수 있을까? 상담이 끝나고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창가 자리에 앉아 나는 조용히 아들에게 물었다. 내 아버지 유원장 기억하지? 얘 왜요? 내 아버지는 내가 이 집을 평생 가지고 있으라고 했어. 아들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근데 그건 아버지 뜻이고 엄마는 지금 어떠세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지금 내 마음은 솔직히 말하면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두려움과 분노, 안쓰러움과 미련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다. 엄마, 우리 이사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그대로 계시고 그냥 담보만 잡는 거예요. 이 집을 파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도 나지막이 말을 보탰다. 어머니, 우리 진심이에요. 절대 함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조용히 커피잔을 돌려놓았다. 잔 바닥에 남은 흔적이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듯 선명한 원을 그렸다. 도장을 꺼낼까 말까? 지금 여기서 이 선택을 해버리면 내 삶이 한 챕터 닫히는 것만 같았다. 카페를 나와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유리창에 비친 내 눈빛은 너무 말라 있었다. 마른 눈물은 흘러내리지 못하고 그냥 눈 안에 맺혀 있었다. 현관 앞에 다다라 열쇠를 돌리는데 현관문 위 우편함에 무언가 끼어 있는 것이 보였다. 작은 카드 하나. 부동산 방문 상담 550 인중개사.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가 왜 내 집에 이런 걸 꽂아둔 걸까? 설마 아이들이 벌써 부동산에도 연락한 걸까? 이건 단순한 담보대출 이야기가 아니었나?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구겨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 현관문을 힘껏 닫았다. 그리고 말없이 중얼거렸다. 아니야. 아직 나 안 내놨어.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아들에게 문자가 왔다. 엄마, 오늘 고마웠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진짜로 엄마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자 아래 하트 하나가 덧붙어 있었다. 나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다. 그리고 한동안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어쩌면 아이들은 몰랐을 것이다. 그 하트 하나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읽어내고 또 얼마나 눈시울이 붉어졌는지를. 그 밤 남편이 사진 앞에 앉아 나는 처음으로 물었다. 여보, 정말 이 집이 아니어도 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남편은 여전히 그 따뜻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다음날 아침 전자레인지에 밤새 식은 밥 한 덩이를 넣었다. 돌아가는 접시 위에서 밥은 조금씩 열을 머금었지만 마음만큼은 좀처럼 데워지지 않았다. 무심코 TV를 켜니 어떤 뉴스 앵커가 말했다. 노후를 위해 중요한 건 결국 자신만의 공간입니다. 나는 리모컨을 던지듯 꺼버렸다. 누군가는 그 공간을 팔아 자식들 숨통을 틔워야 했고 누군가는 그 공간에 나머지 생을 걸어야 했다. 창밖을 보니 구름이 몰려 있었다. 기분 전환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겉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버스를 탔다. 목적지도 없었다. 어쩌면 내 삶도 지금 그렇다.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면서 막연히 다 괜찮아질 거야 하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중. 버스 종점에 다다랐을 무렵 낯익은 골목이 보였다. 거기에는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 순자가 사는 동네가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순자야, 나 지금 너희 집 근처야. 어머, 웬일이야? 오늘 안 바빠? 그냥 좀 나가고 싶어서. 5분쯤 뒤 순자는 동네 붕어빵 가게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붕어빵 봉투를 흔들며 웃었다. 이거 당신 좋아하잖아. 꿀팥 든 거. 그 작은 배려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나는 꾹 참았다. 이 친구 앞에서 울면 그건 너무 큰 틈을 보이는 것 같았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붕어빵을 나눠 먹었다. 뜨거운 팥이 입안 가득 퍼지자 어릴 때 먹던 시장통 간식이 떠올랐다. 순자야. 응. 너라면 자식이 대출 좀 필요하다고 집 담보를 원하면 어떻게 할래? 순자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붕어빵 봉투를 조심스레 접으며 말했다. 그 집 너랑 오빠랑 같이 산 그 집? 응. 그 집은 너 인생 절반이지 않아? 그렇지.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못 내줄 것 같아. 그 집 없으면 너 진짜 흔들릴 거잖아. 나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순자의 눈빛은 너무나 단호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현실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그런데 그 애들이 막 몰아붙이거나 하진 않아? 아니야. 조심해. 정중하게. 다 이해해주는 척해. 척해? 마음이 그래. 무게중심이 나한테 안 있는 느낌이야. 내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중심이 가 있는. 공원에서 순자와 한참을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갑자기 전화 하나를 걸었다. 여보세요, 거기 55 부동산 맞죠? 혹시 우리 집 며칠 전에 상담하러 온 분 있었나요? 반대편에서 머뭇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예, 기억납니다. 젊은 분 두 분이 오셔서요. 어머님께서 살고 계신 집이라면서요. 아드님 부부셨던 걸로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나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전화를 끊었다. 지금 당장은 따져 묻지 않기로 했다. 화를 내면 그들이 내 마음을 더 멀리 밀어낼까 두려웠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내가 들은 말과 그들이 하는 일은 다르다는 것.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다시 창고방 문을 열었다. 그리고 구석에 놓인 또 하나의 상자를 꺼냈다. 그 상자 안에는 남편이 살아생전 내게 몰래 써두었던 메모들이 모여 있었다. 무심한 듯 식탁에 두고 나간 쪽지, 생일에 책갈피 속에 숨겨놓은 카드들, 등산 갔다가 준 호두과자 봉투 안에 든 작은 편지까지.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메모 하나를 꺼냈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문장은 선명했다. 당신은 집이야. 당신이 있는 곳이 그게 곧 우리 집이야. 어디를 가든 내가 당신 옆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나는 그 글을 읽으며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집이면 어딜 가도 내가 집인 거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 기억과 사랑이 깃든 물리적인 공간이 사라져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그 답을 몰랐다. 그래서 오늘 밤도 남편이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물었다. 여보, 나 지금까지 너무 움츠러들며 산 걸까? 아니면 지금처럼 움켜쥐고 있는 게 더 부끄러운 걸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늘 그렇듯 그 눈으로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아들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익숙한 초인종 소리에 나는 화들짝 몸을 일으켰다. 문을 열자마자 아들은 씩 웃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집에서 이야기 좀 하자. 요즘 얼굴도 못 뵙고 우리끼리 조용히. 그 말투가 어딘지 불편했다. 멀쩡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눈동자 속엔 무언가 감추고 있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들은 서류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냥 초안이에요. 대출 서류고 엄마가 도장만 안 찍으시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나는 묻지도 않은 말을 먼저 꺼내는 그가 낯설었다. 왜 부동산도 다녀왔니? 조심스레 묻자 아들이 멈칫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그 사이 나는 확신을 얻었다. 다녀왔구나. 아들은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게 혹시 몰라서요. 진짜 급해지면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만일의 경우예요. 절대 엄마 허락 없이 뭐 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 우지끈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뿌리째 흔들리듯 내 마음 한가운데서 균열이 일어났다. 서류를 펼쳐보니 아들은 열심히 설명을 이어갔다. 일단 1차 대출만 땡기면 이자율이 낮아서 부담 없고 엄마는 당분간 거주 그대로 가능해요. 실거주 보장 조건도 넣었어요. 내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아들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근데 우리 진짜 힘들어요. 당신 말고는 기댈 데가 없어요. 그 순간 나는 고개를 들고 아들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기댈 데가 나뿐이니? 엄마, 내가 네 아내 아니고 부모지. 의지할 수는 있어도 기대기만 하면 나 결국 무너진다. 아들은 얼굴을 살짝 찌푸리며 대꾸했다. 그래도 엄마잖아요. 엄마니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 종이들이 바람 한 자락에 휘날리며 흩어졌다. 도장 없이 아무 힘도 없는 그 종이들이 어딘가 내 모습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방 한구석에서 앉은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휴대폰을 꺼내 남편의 사진을 찍어두었던 앨범을 열어보았다. 젊은 시절 해변을 걷던 사진 속 두 사람. 그중 나보다 한 걸음 뒤에 있던 남편이 입을 벌리고 무언가를 말하는 찰나를 찍은 사진. 사진을 확대해보니 그가 말하고 있는 게 어떤 단어인지 입모양으로도 알 수 있었다. 기다리게. 나는 화면을 끄고 이불을 끌어당겼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울음도 말도 없이 잠에 빠졌다. 다음날 아침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어제 얘기 들었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조급했죠. 근데요, 어머니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남편도 저도 결국엔 어머니를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그 큰 집에 혼자 계신 게 저희한텐 늘 마음이 무거웠어요. 나는 그 말에 조금 멈칫했다. 그들도 나름대로의 감정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럼 왜 내게 먼저 이사 어때요가 아니라 어머니 외롭진 않으세요? 라고 묻지 않았니? 전화기 너머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이 너무 무거워 나는 차라리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내가 집에 남고 싶은 건 그저 벽 때문이 아니야. 내가 있던 모든 시간들이 아직 거기 남아있어서 그래. 그날 오후 나는 결심했다. 하나씩 천천히 버려도 될 것과 남겨야 할 것을 골라보기로. 비단 그건 물건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지금까지 지켜온 내 태도, 쌓아온 관계, 그리고 억눌러온 감정까지. 하나하나 꺼내어 어떤 건 포개어두고 어떤 건 고이 접어두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놓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방 안에 묵은 먼지와 함께 내 감정도 조금씩 내려앉고 있었다. 이틀 뒤 초인종도 없이 띵하고 무언가 도착했다. 현관 앞 우편함을 열자 붉은 봉투 하나가 뚜렷하게 보였다. 광택 나는 두꺼운 종이에 금빛으로 음각된 글자들. 정미숙 여사님께 드리는 작은 초대장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나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봉투 뒷면의 주소를 보고 멈칫했다. 옆동 302호 박은정 드림 박은정?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얼굴. 엘리베이터에서 눈인사 정도만 나누던 내 또래쯤 되어 보이던 단정한 중년 여성. 호기심이 인내심을 눌렀다. 나는 조심스레 봉투를 뜯었다. 여사님 안녕하세요. 늘 마주치기만 했던 옆집 이웃입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이 집에 혼자 살아왔고 최근에야 용기를 내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혹시 다음 주 저녁 작은 차 모임에 함께 하시겠어요? 여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 오래 품고 있었습니다. 부담 없이 오셔도 좋고 망설여지시면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혼자는 우리가 택할 수 없는 외로움일 수 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기다리겠습니다. 박은정 드림. 나는 편지를 쥔 손을 한참 내려놓지 못했다. 누군가가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당신 외로우시죠?
라고 물어준 건 처음이었다. 아들 부부가 아니라 며느리도 아닌 남편도 아닌 누군가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며칠을 고민했다. 정말 가볼까? 초대장을 받은 날부터 내 마음속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낯선 사람과 마주 앉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줄 몰랐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이대로 아무에게도 나를 말하지 못한 채 내 시간을 묻어버리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그날 저녁 작은 꽃무늬 스카프를 둘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준 것, 그 사람은 너무 촌스럽다 몇 꺼렸지만 나는 그걸 유난히 아꼈다. 302호 앞에 선 나는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를 그대로 들으며 조심스레 벨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은정 씨는 반가운 듯 미소 지었다. 정미숙 여사님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집은 소박했지만 정갈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찻잔이 3개. 그리고 내 앞에 놓인 자리에 이름표 하나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정미숙 오래된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그 자리가 나를 위한 것임을 직감했다. 저 혹시 다른 분들도? 내가 묻자 은정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은 여사님만 오셨어요. 사실 이 자리는 여사님을 위해 준비한 자리였거든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가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고 두 사람 사이엔 차 향기가 조용히 퍼졌다. 여사님, 요즘 많이 힘드셨죠? 그 질문이 뺨을 스친 순간 내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말 한마디에 이토록 눈물이 차오르다니. 저도 그랬어요. 남편 떠난 후 8년.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 내가 사라지는 기분이더라고요.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내 속 이야기를 들려준 적도 없는데 마치 내 마음을 들여다보듯 말하는 그녀가 너무 낯설고 또 위로 같았다. 한참을 이야기 나눈 끝에 나는 내 속내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다. 이 집이요, 저한텐 그냥 벽이 아니라 살아온 날들이 붙어있는 곳이거든요. 남편하고 애들 키운 시간들, 내가 외로울 때 붙잡았던 기억들. 은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메모장을 펼쳐 나에게 건넸다. 마음이 붙은 곳을 떠나는 건 살던 집을 잃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잃는 일 같아서 쉽지가 않죠.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속으로 몇 번이고 따라 읽었다. 맞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상실감은 공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아직도 나를 지키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이번 주말 잠깐 시간 내줄래?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 알겠어요, 엄마. 갈게요.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아 나는 오늘 받은 초대장을 다시 꺼내 바라봤다. 그건 단지 누군가의 친절이 아니라 내가 나를 놓치지 않게 해준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 토요일 오전 나는 집을 미리 정리했다. 바닥에 엎어진 종이 쪼가리 하나도 없이 식탁 위엔 물 한 잔 그리고 남편이 사진만을 올려놓았다. 오늘은 내 말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싶었다. 예정된 시간이 가까워지자 아들이 도착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 낯익은 구두 소리에 가슴이 한번 크게 울렸다. 엄마 왔어요. 아들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들어섰다. 그 뒤로 며느리도 따라 들어왔다. 그녀는 손에 작은 떡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거 지난번 말씀하신 인절미예요. 줄 서서 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자리를 권했다. 그리곤 꺼내둔 물잔을 가운데로 밀어두며 입을 열었다. 그래. 오늘은 내가 말할게. 두 사람은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 집을, 내 아버지랑 살던 이 집을 내가 선택해서 떠나고 싶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그러니까 이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당장은 안 간다는 얘기야. 그럼 대출은요? 나는 그제야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건 못 해주겠다. 정적. 딱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면 울릴 듯한 고요 속에서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 순간 내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감정을 꺼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정말 사업 때문이니? 엄마. 아니면 이 집이 내 것처럼 느껴졌니? 어릴 때부터 여기 살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 집은 언젠가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 같았다. 나는 잠시 숨을 삼킨 뒤 말을 이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그렇지만 말이다 나는 이 집을 그냥 벽과 천장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어. 이건 내 인생이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가 더 편하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진심이에요. 나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그녀는 진심을 말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분명 어느 정도의 배려도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배려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에서의 배려였다. 내가 지금 이 집에 있는 게 너희한테는 짐처럼 느껴질 수 있어. 너무 커서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근데 난 아직 여기에 붙어 있어.
너희 아버지랑 너희랑 살던 시간들에. 그건 이해해요, 엄마. 근데 현실도 있잖아요. 저희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그래. 그 현실이 너희한텐 절실하겠지. 하지만 나한텐 지금 이벽 하나, 문고리 하나도 그 모든 게 내 버팀목이야. 아들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엄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지금 벼랑 끝인데 당신은 추억이 중요하다고 하면 우린 뭐로 설득해야 돼? 그 말에 내 입꼬리가 떨렸다. 설득하지 마. 그냥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있다고 생각해줘.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며느리는 눈치를 보다가 조용히 손을 내렸다. 어머니, 알겠어요. 너무 몰아붙여서 죄송했어요.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날 밤 아들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엄마, 내가 그 집을 내 것처럼 생각한 거 사실이야.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받아들였다.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 이 집이 나한테 준 안정감이 학교 가기 싫을 때, 아버지한테 혼났을 때, 엄마가 밥 차려주던 이 식탁이 그게 다 내 세계였거든. 나는 조용히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이 집이 내 세계였다는 거 그 말 고맙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다. 나는 작게 덧붙였다. 그러니까 엄마도 이 세계에 아직 좀 더 있고 싶어. 조금만 더.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손때 묻은 메모지 하나를 다시 펼쳤다. 영수가, 네가 머무는 곳이 우리 집이야. 그러니 언제든 네가 떠나기로 마음먹으면 그게 곧 이 집의 마지막이 될 거야. 결정은 내 몫이야. 나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그래, 결정은 내 몫이지.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불을 끄고 잠을 청했다. 그 다음날 아침 오랜만에 베란다 화분에 물을 줬다. 한동안 돌보지 못해 시들어 있던 초록 잎들이 햇살을 머금고 어렴풋이 살아났다. 손끝으로 잎을 어루만지며 나는 조용히 인사하듯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오래 기다렸지. 무언가를 살핀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이니까. 나는 다시 이 집의 주인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점심 무렵 302호 은정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차 한 잔 더 해요. 이번엔 제가 대접할게요. 답장은 금세 왔다. 기다렸어요. 오늘 오후 괜찮으세요? 2시간 뒤 은정 씨가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다. 거실에 함께 앉아 차를 마시던 우리는 서서히 집안 곳곳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 벽지는요, 애들 유치원 다닐 때 바른 거예요. 그날도 비가 왔는데 남편이 직접 칠했죠. 괜히 전문가처럼 붙들고 말이에요. 은정 씨가 웃었다. 벽 하나에도 추억이 깃들 수 있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더 쉽게 못 떠나겠더라고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여사님은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지내실 생각이세요? 나는 잠시 머무시다가 대답했다. 조금 더 이곳에 머물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주 조금씩 나를 다시 돌보려고요. 은정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 시작이 바로 지금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시간. 며칠 후 동네 작은 복지센터에 들렀다. 예전부터 벼르던 중년 글쓰기 모임 이마침 오늘 첫 수업이었다. 입구 앞에서 몇 번을 망설이다 문을 열었고 내 또래의 여자 몇 명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환한 미소로 맞아준 진행자 말에 나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표에 정미숙이라는 글자를 쓸 때 손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그것은 긴장보단 기대에 가까운 떨림이었다. 주제는 당신의 집 이야기였다. 어쩐지 그건 운명처럼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문장으로 첫 문장을 썼다. 나는 집을 팔지 않았다. 대신 내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아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어느 날은 그가 퇴근길에 들러 조용히 밥 한 끼를 먹고 갔다.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밥을 씹는 시간만큼은 서로를 존중하는 침묵이었다. 식사를 마친 아들이 식탁을 정리하며 말했다. 엄마, 앞으로는 어떤 선택이든 미리 말할게. 엄마가 결정할 수 있게 시간을 드릴게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나는 여전히 너희를 돕고 싶어. 단지 그 방식이 내가 나를 잃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나직이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남편 사진 앞에서 이렇게 속삭였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결정은 내 몫이었고 나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했어. 사진 속 남편이 조금 더 미소 짓는 듯 했다. 그 눈빛은 여전히 그때처럼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봄이 오기 시작한 3월 초 나는 베란다에 작은 테이블을 놓았다. 햇살이 제일 오래 머무는 자리에. 거기에 찻잔 하나, 글쓰기 모임에서 받은 노트 하나를 올려두었다. 이젠 더 이상 집안 구석을 쓸쓸히 걷지 않는다. 누군가를 위해 애써 치우거나 누군가 눈치를 보며 주방을 빙 돌지도 않는다. 그저 나 자신을 위해 창을 열고 꽃을 돌보고 하루 한 줄씩 일기를 쓴다. 오늘은 나를 위한 날.
글쓰기 모임이 끝난 어느 날 진행자가 조심스레 내게 말을 걸었다. 정미숙님, 혹시 이 다음 수업에서 글을 낭독해 보시겠어요? 지난 시간에 쓰신 그 글 다들 참 인상 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번 해볼게요. 낭독 당일 나는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섰다. 한참을 쓴 글 중 나는 이 문장을 골라 큰 소리로 읽었다. 내가 떠나지 않은 이유는 이 집이 나를 붙잡은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잊고 싶지 않아서였다. 내 시간을 지키는 건 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니까. 마침 글을 읽고 내려오는 길에 뒤에서 박수를 치던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정 여사님, 그 마음 저도 알아요. 남편 떠난 후 저도 그 집에 계속 사는 이유가 딱 그거였거든요. 나는 따뜻한 미소로 그 손을 맞잡았다. 이젠 누군가와 마음의 문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로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아들이 또다시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이제 저희 사정 조금 나아졌어요. 대출 없이도 버틸 수 있게 됐어요. 당분간은 정말 아무 말씀 안 드리게요. 엄마가 편하신 대로 그게 진짜 중요하단 거 이제야 알았어요. 나는 아들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나는 너희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했고 너는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지. 결국 우리 둘 다 서로 지키고 싶었던 거네. 우리는 그 말 위로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대신 처음으로 같은 속도로 식탁 위에 찻잔을 내려놓았다. 요즘은 주말이면 302호 은정씨와 동네 공원을 걷는다. 가끔은 새로 글쓰기 모임에 합류한 사람들과 작은 카페에서 수다도 나눈다. 가족의 삶에서만 중심에 있었던 내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존재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 정미숙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 며느리가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 기록되는 시간. 어느 저녁 남편 사진 앞에 와서 촛불 하나를 켰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건넸다. 여보, 당신 말대로 결정은 내 몫이었어. 그리고 나 잘했지? 이 집을, 내 마음을, 나를 다 지켰어. 그러니까 이제 나도 날 사랑해볼게. 그렇게 말하고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 사이로 봄 냄새가 스쳤다. 그건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운 내 삶의 냄새였다.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해 멈춰 서는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있어야 집이 있고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나의 자리라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늦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였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